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진행을 맡은 신예지. 저는 장세연입니다. 세연님, 저희가 또 이 글로벌 투자 리포트 이 글투리에서는 좀 처음 뵙는데 네.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좀 많이 뵀었잖아요. 네. 저 혼자 이렇게 친밀감이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세연님 봄 스냅 사진도 찍어드렸죠. 네, 그쵸. 제가 예진님 머리 고데기도 음, 말아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우리 세연님이 손재주만 좋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연님이 사실 주식 투자 고수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연히 본 세연님의 이 계좌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주식에도 돈을 꽤 크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 주식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주변 친구들 영향으로 음. 조금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수익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꾸리고 계신가요? 제가 좀 옆에 착 어, 붙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요즘은 미국 네네. 주식 위주로 투자하고 있고요. 음. 주로 빅테크 위주로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네, 단타로 가시나요? 장투파입니다. 네. 장투파. 세연님 뭔가 약간 단투파일 것 같으신데 주식 고수일 것만 같은 느낌이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이 대본을 새벽까지 쓰면서 어제 삼성 언팩을 라이브로 봤는데요. 사실 언팩 영상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글로벌해가지고 느낌이 아주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투자하면서 음. 대세를 좀 따르는 편이라면 예진님은 주변에 꽂히는 것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음. 편이신가 보네요.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피터 린치식 투자법이라고 하죠. 저는 좀 투자를 하면서도 꽂히는 것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사람마다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듯이요. 오늘 가져온 리포트들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KB증권의 김일혁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미국이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해서 얻으려는 것이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세연 씨, 요새 증시가 계속 과열됐다는 얘기 많았죠. 네. 그 타이밍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전과 양상이 좀 다른데요. 14개국에 동시에 보냈고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 타이밍에 관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추측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내부 사정이 불안하면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듯이 미국은 지금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타격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은 가난한 자 털어 부자 주는 영로빈 후드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털어 빈자를 돕던 캐릭터인데 반대의 의미로 지적이 되고 있죠. 여기에 고용 둔화 조짐도 있고 해서 곧 학자금 대출 유예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식시장 과열을 눌러야 하는데 관세는 단기 불확실성을 만드는데 최적의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불확실성으로 던진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화 긴축 없이 이 시장을 좀 눌러줘야 하는 상황에서 관세만큼 또 좋은 카드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관세 서한은 반도체와 히토류 등 전략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방위비 부담을 낮추려는 미국의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미국이 내놓는 관세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관계가 없는 소식이더라도 미국에 있어서 요새 반도체 공급망에서 좀 빠질 수 없는 국가가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입니다. 어딜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만밖에 생각이 사실 지금은 안 나는데 혹시 어디인가요? 네, 가까웠는데 아쉽게도 말레이시아입니다. 아, 말레이시아의 이 페낭 지역이 실리콘의 아일랜드라고 불릴 정도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집중돼 있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AI 반도체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생산 시설을 확충하면서 말레이시아는 미국이나 중국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 외교 노선을 고수한다는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언제부터 동남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되었는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시작은 무려 1972년부터 인텔이 반도체 조립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지었던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현재 가장 큰 적이 어딜까요? 지금 관세를 너무 여러 네, 나라에 그죠. 부과하고 있어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디일까요? 네, 단연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협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는 이 중국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방위비 분담 금액과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미국에게 반도체 공급망을 제공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립국의 말레이시아나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방위비 관련해서도 이렇게 중국 견제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연님, 비트코인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 한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선언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던져준 상황인데요.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오전 기준 1억 4,830만 원 수준을 기록하면서 24시간 전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전반의 긴장감과는 달리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관세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좀 이런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해졌다, 심지가 단단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미 학습된 리스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관세 정책 변동성을 가상자산 시장이 일정 부분 내재화했다는 판단인데요. 이런 흐름은 국내외 가격 차이라는 뜻을 가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9일 기준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0.79%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낮은 역fu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아직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보다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확산되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제한적인 이유, 여기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해외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게 단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세 이슈를 단기 재료로 보고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온체인 지표 중 하나인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현재 1.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비트코인 가격을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나눈 값으로 1.0 이하일수록 저평가 구간, 2.4 이상일수록 과열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즉 지금의 수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과거 강세장과 비교해도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는 좀 지금은 싸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단기 흐름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투자 타이밍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목할 시점은 올해 10월입니다.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반감기 이후 약 550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사이클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즉 지금부터 3개월이 다음 강세장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조정 구간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지표인 공포 탐욕 지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66점으로 탐욕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일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투자 심리가 점차 낙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관세 불확실성,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온체인 지표까지 요즘 같은 장에서는 단기 이슈보다 좀 구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은 뉴스 하나에 휘둘리기보다는 온체인 데이터와 시장 사이클에 기반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괴리 현상은 내성 생긴 시장의 상징이기도 한 만큼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하반기 상승 사이클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진님, 다음 리포트 가져오셨다고요? 네, 다음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김찬희 하건영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트럼프 관세 트래커라는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는 트럼프 관세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전개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세 뉴스를 볼 때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좀 더 귀를 쫑긋 열고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품목별 관세라는 키워드입니다.
앞으로는 상호 관세보다도 이에 따른 영향이 더 지배적일 거라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내부의 정세를 볼 때 외교와 내부 정치용 카드에 가깝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국가가 있죠.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관세 협정이 끝나더라도 미국의 무관세를 허용하거나 미국산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는 것 변치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지금 중요한 것은 상호 관세율이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실효 관세율이 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보다는 관세가 많이 떨어진 편인데 여전히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실효 관세율이랑 품목별 관세 이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효 관세율은 실제로 수입되는 물품 전체에 지금 적용되는 가중평균 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ffective Tariff Rate이라고 하죠. 반면 품목별 관세는 특정 산업, 특정 제품군에 부과하는 개별 관세입니다. 철강은 25%, 의약품은 10% 이런 식이죠. 베트남은 원래 미국에서 46%의 관세 예고를 받았지만 협상 끝에 20%대로 조정이 됐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29억 달러 구매,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 LNG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규칙입니다. 같은 25%라도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전체 대미 수출의 55%가 무려 품목별 관세 대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요국 대미국 수출, 품목별 관세를 나타낸 도표가 보이시는데요. 한국, 일본, 멕시코, EU, 중국, 그리고 캐나다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많고 그중에 품목별 관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미 맞을 건 다 맞을 거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처럼 줄 테니까 깎아달라라는 전략도 어렵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선 한국에서 실익을 얻긴 좀 어렵기 때문에 관세 유예 대상에서도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IT 품목은 관세 예외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제한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간단히 말해서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같은 이 IT 품목은 사실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들이 아니죠. 그래서 관세를 올리면 자국 인플레가 자극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요. 관세 면제 품목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면 안 되니 무관세라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속내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다 이런 느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베트남 협상에서도 실효 관세율은 조금 올랐지만 미국 내 소비자 물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수입품의 50% 이상이 IT 품목, 이 품목들은 대부분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물가에 반영된 건 가죽 제품 플러스 3.7%포인트, 의류 6%포인트 상승한 정도뿐입니다. 한국은 관세 민감 품목 비중이 가장 높고 이미 맞을 품목은 다 맞고 있으며 실질적 협상 여력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효 관세율과 품목별 관세 등의 키워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투자증권의 새로운 증권 보고서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자산 전략 보고서를 메인 DC와 사이드 DC로 나눴다라고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목이 되게 센스 그쵸. 있게 잘 지어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 보고서에서 좀 인사이트를 주는 점은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제도권 금융과 좀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장기 분산 투자 관점에서 핵심 자산으로 편입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중심의 원자재 비중, 투자를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 중심의 전통 에너지 자산은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과 원전 재생에너지 확산 기조 속에서 중장기 투자 매력도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또 장기 투자로 추천하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세연님 테슬라 관련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네. 네, 오늘은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통해 최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 테슬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머스크 리스크라고 불릴 만큼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정치와 경영 분리돼야 한다는 게 좀 일반적인 시각인데 머스크는 이 영역을 어떻게든 둘 다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창당 선언 소식을 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 구 트위터를 통해 아메리카당 창당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메시지를 종종 던지긴 했지만 이제는 제3당의 대표로 본격적인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 선거를 직접 겨냥한 정당 창당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살펴보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원 2에서 3석, 하원 8에서 10석에만 후보를 내는 정밀 타겟 전략으로 캐스팅 보트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현 미국 의회 구도가 박빙인 만큼 이 숫자만으로도 입법 영향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스크는 이제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으로 격상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모든 정치적 행동이 테슬라 CEO라는 그의 본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머스크가 이 창당까지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진영에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한다면 테슬라가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머스크를 정치적 적수로 간주할 경우 테슬라나 스페이스 X에 대한 규제적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환경 관련 규제, 정부 수주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테슬라의 단기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AI 혁명과 자율주행 상용화가 겹친 전략적 타이밍인데 머스크의 정치 개입이 커지면 불필요한 소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은 규제에 참 민감한 그런 분야잖아요. 이 시점에서 정치 갈등이 격화되면 시장의 반응도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머스크 리스크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사회가 그 전에 일정한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자 이제 테슬라 이사회가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전사적인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CEO가 정치에 에너지를 쓰는 건 장기적으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회가 논의되고 있는 4가지 조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25%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인센티브 기반 보상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영 투입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세 번째는 정치 활동을 감독할 별도 위원회 신설.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2030년까지 장기 CEO로 재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XAY와의 전략적 통합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머스크는 계속 테슬라에 있어도 좋다. 단 조건을 붙이자. 뭐 이런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면서도 테슬라의 AI 성장 전략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이벤트를 넘어서 확산력이 있는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머스크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과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이를 상쇄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테슬라는 지금 현재 2분기 38.4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분기 대비 14.1%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3.5% 줄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전년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인 상태고요. 유럽은 감소폭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반면 미국은 무려 마이너스 20% 하락하면서 부진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글로벌 시장마다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의 좀 반전 카드가 필요하겠다 느껴집니다. 네. 또한 2분기 실적 포인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인한 경영 집중도 저하 우려. 둘째, 트럼프 정부의 GEV 무공해 차량 규제 폐지 시도로 인한 크레딧 매출 감소 가능성. 마지막은 중국산 LFP 배터리 관세 부과로 에너지 사업부 원가 상승입니다.
이 크레딧 매출이 줄고 배터리 원가는 좀 오르게 되면은 자동차 마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테슬라의 크레딧 매출은 분기당 6억에서 8억 달러 수준으로 자동차 매출의 3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타격이 오면 적자 전환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단연 AI와 자율주행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투자은행인 웨드부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현실 세계의 AI 리더로 꼽으며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도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머스크의 정치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여전히 AI 리더로서의 가치는 좀 인정하고 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FSD 기술 고도화, 로보택시 사업 진입 등 AI 기반 신규 수익 모델은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테슬라의 관건은 크게 5가지입니다. FSD 효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로보택시 확산으로 자율주행 신뢰도 제고, 2년 연속 판매 부진 돌파, 중국 가격 경쟁 완화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미국 판매 부진 극복 여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소음과는 별개로 이제 실적으로 다시 증명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책 리스크는 거스를 수 없는 변수지만 AI 기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 전략, 리더십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시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와 테슬라의 대응, 그리고 실적과 성장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은 테슬라의 주가, 나아가 시장 전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EO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리스크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일수록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제 리포트는 트럼프의 관세 서한을 놓고 주 증권사의 다른 시각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된다라는 시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풍목별 관세에 귀 쫑긋 열어야겠다였습니다. 또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관련 허브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미국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준 이 선례가 앞으로의 관세 전쟁의 방향성, 또 우리가 무엇을 페이오프 해야 되는지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더 알찬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리포트 장세은 저는 신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